네, 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질환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화요일 저녁 9시에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도 이 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두통입니다. 근데 머리 아프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 두통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대처법도 다양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다양한 노력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통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통 분야에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제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김병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걸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은 사실 이 두통 분야에서는 정말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로 정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통학회 회장을 역임했었고요. 지금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지금 26년째 근무를 하고 주로 두통과 어지러움을 전문 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평소에 두통으로 좀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해결되지 않는다, 답답함 있으신 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오늘 교수님께서 또 자세한 답변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질문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인사 주고 계십니다. 잠깐 인사 나눠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임채영님 들어와 주셨고요. 강나영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주셨고, 또 프랑스아 조숙한님, 초코송이 냠냠냠님, 경희정님 인사 주시고 계십니다. 윤희님도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교수님 소개를 좀 자세히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26년째 진료를 보고 계시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 두통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한두통학 회장을 또 역임을 하셨기도 하셨고요. 이런 질환을 알리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다는 아주 축하드리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거는 언제쯤 수상하신 거예요? 지난 가을에. 네. 너무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자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두통학회 회장을 하면서 네. 이제 두통 알리기 이런 캠페인을 한 것들이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두통의 날을 좀 제정하시기도 하셨고, 뭐 두통 일기 이런 어플, 앱을 좀 개발하시기도 하셨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두통의 날이 언제인가요, 교수님? 두통 날은 1월 23일입니다. 왜 1, 2, 3으로 해서 기억하기 편하게 했고요. 네네. 그리고 많은 두통 환자분들이 겨울이 되면은 편두통, 특히 편통이 더 심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겨울에 두통이 더 심해요. 분발 두통도 겨울철에 좀 더 자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두통의 날도 겨울철인 1월 23일로 정했습니다. 겨울이면서 좀 기억하기 쉬운 1월 23일로 두통의 날을 좀 이렇게 제정을 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통 일기 앱 개발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지, 어떤 분들 사용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두통 일기는 환자나 아니면 그리고 의사 양쪽이 다 매우 유용합니다. 네네네. 이 두통 환자의 측면에서는 환자는 매일 몇십 년 동안 자기 두통이 반복되어지만 사실 정확히 잘 두통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두통이 자주 있고 내가 얼마만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떨 때, 그러니까 나의 두통의 유발 요인이 어떤 게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거의
이제 기입하는 게 두통 횟수뿐만이 아니라 두통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기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두통이 어떤 두통, 뭐 편두통인지 긴장형 두통인지 이런 거 진단도 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약을 처방하고 난 다음에 두통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 한 달 달력이 이렇게 하나 들어오는데 약을 처방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어떤 약을 쓸 때 더 효과가 좋은지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플 이름이 두통일기라는 예, 거지요. 대한두통학회 두통일기입니다. 오, 그렇군요. 사실 그 두통의 빈도가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처방을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알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이런 얼마나 좀 며칠 동안 아팠는지 뭐 얼마나 아팠는지 강도를 잘 좀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두통의 빈도도 중요하고 네. 강도도 중요하고 진통제 복용 일수, 진통제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사가 참고를 해서 적절한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실제로 그 진료 보실 때 이렇게 잘 기록해 오시면 훨씬 더 진료를 보시기에 좀 예,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환자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와서 며칠 아팠는데 요즘은 근데 뭐 그냥 스마트폰에 이제 달력에다가도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오고 아, 뭐 엑셀 파일로 만들어 온 환자들 다양한데 와.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두통일기가 좀 더 편하죠, 사용하기에요. 그다음에 오랜 동안 이렇게 몇 년씩 기록이 또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두통으로 좀 병원 진료 가시는 분들은 이런 뭐 어플 좀 이용하셔가지고 좀 기록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님께서는 친구에게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좀 감사의 말씀 댓글로 달아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통의 날도 직접 제정을 하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질환을 좀 알려야겠다라고 각별히 생각하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두통은 이제 굉장히 흔하고 그다음에 장애도가 높은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질환인데 비해서 사회적 인지도가 좀 낮은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두통이 반복이 되면은 이거는 부모조차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애가 머리 아프다 공부를 안 하면은 깨병 같기도 하고 이제 핑계 대는 것 같기도 하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직장 상사들 보기에 저기는 좀 이제 여기 근무하는 자세가 잘 안 돼 있구나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또 환자 실제로도 근데 보이지 않는 질환일 뿐더러 환자 자체도 실제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두통이 있으면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두통이 자주 반복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직장 휴직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몇 달 병가 내고 그래도 계속 아프면은 결국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흔하기도 하고 어떤 자신의 증상에 의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에서 볼 때 이제 조금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당사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질문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한쪽에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질문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알아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역시 또 다양한 또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계시긴 한데요. 제가 사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방송을 하는 게 너무 기쁘고 되게 좀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워낙에 이 두통 쪽에서 유명한 분이시다 보니까 워낙에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그렇게 회사에서도 많은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요. 너무 인품이 너무 또 좋으셔가지고 제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최고의 교수님 모시고 방송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두통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두통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좀 종류를 나눌 수 있는지 이런 좀 체계를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통은 국제두통학회 질환 분류에서 뭐 나온 원인 질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 뭐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1차 두통이라 그러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편두통, 긴장형 두통, 분발 두통, 기타 1차 두통이 있는데 기타 1차 두통도 매우 재밌습니다. 그리고 매우 흔하기도 하고요. 많은 환자들이 이제 편두통으로 오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머리 뒤통수인데가 콕 찌르는 두통이 이제 반복되는 거 있거든요. 이건 응급실이나 외래를 찾아오는 굉장히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한쪽 머리를 이렇게 바늘로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프니까 이게 편두통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는 이게 1차 찌름 두통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흔한 이제 기타 1차 두통 중에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 머리 쨍해지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병원에는 안 오죠. 왜냐면 네. 경험적으로 네. 뭐 이거 찬 거 먹으면 이렇게 아프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아이스크림 헤드액이라고 해서 또 이제 족보에 있는 병입니다. 그 명 자체가 있는 병인가요? 콜드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그 할랭 유발 두통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랭 유발 두통. 두통은 질환으로 보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질환으로 두통의 한 분류에 들어가지만은 그게 이제 잠깐 동안 있다 없어지고 그때만 생기기 때문에 네. 좀 찡하게 아프다가 말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병원을 오시는 분은 없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2차 두통에는 2차 두통은 이제 다른 위험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만들 때 1차 두통은 그린 색깔을 사용하고 2차 두통은 레드를 사용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외상이죠. 이게 뭐 교통사고 때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 운동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도 있고, 감염은 또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기 걸려서 열나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열나면은 머리가 또 같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기 외에 또 뇌염증이 생기는 뭐 뇌수막염 같은 것도 있고, 뇌종양처럼 뇌 안에 뭐 어떤 종괴가 들어가 있으면은 뇌압을 올리면서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노인분들에게 이제 흔한 건데, 노인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니까요. 그래서 약 자체가 또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뇌졸중 예방약이나 뭐 협심증 약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통을 일으키는 약물이죠. 약물로도 두통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내용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1차 두통으로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도 편두통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좀 가장 많은가, 비율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년 전에 우리나라 병원에서 이렇게 오는 두통 환자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이제 편두통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심한 두통은 대부분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두통학회에서 한 10년 전쯤에 연구에서 발표한 건데, 국내 두통 유병률을 보면은 네. 편두통 환자가 약 17.5% 정도 됩니다. 평균이 17.5%. 그러니까 이야. 남자는 9%, 네네네. 여성은 30% 가까이이기 때문에 매우 흔한 두통 질환임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근데 저 환자들이 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환자들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통은 살면서 누구나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중에서 일부는 이제 질환으로서, 그러니까 진짜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에 지장이 많은 그런 이제 편두통 환자가 되겠죠.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거는 네. 더 실제 보다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더 많은가요? 실제는 네. 얼마 전에 네네. 저도 이제 우리 학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신경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두통 얼마나 편두통이 많은가를 조사를 했는데 네. 한 50%가 어머. 그게 재밌는 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10몇 %고요. 네. 그다음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20몇 %고, 그다음에 신경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편두통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40몇 %고, 헤드액 스페셜리스트 두통 전문가들한테 물으면은 약 60% 정도가. 그러니까 편두통은 굉장히 누구나 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실제 경험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환으로서의 편두통, 그러니까 자주 반복되고 심한 경우는 이제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면은 두통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자기 두통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다음에 두통이 있었을 때 증상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두통 환자가 두통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내 두통이, 왜냐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두통 네. 한 번 안 겪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씩 겪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되는데, 그런 자기가 머리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편두통을 정확히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질환을 잘 알수록 더 갖고 있다고 느끼는 퍼센트가 높아진다는 거. 자기가 머리 아플 때 이게 편두통인가 아닌가 아닌가를 정확히 진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뭐 오세아니아 어느 나라에서 조사를 해도 다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정말 두통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이거는 정말 두통이 맞다 아니다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병률에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이요. 그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이 이유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이게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두통 질환 자체가 전반적으로 여성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호르몬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경우도 여성이 좀 많은 것처럼 그거보다 아마 좀 더 많이 이 편두통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더 심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서 더 많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외래 오는 환자들 대상으로 보면은 거의 90%가 여성입니다. 근데 여성이고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젊어서 생기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들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라는 건 또한 이제 육아나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참 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쁘기도 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을 때인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생산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육아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러면서.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 두통을 더 심하게 겪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젊은 분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는 어느 정도 그 젊다는 게 몇 살인지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편두통 자체는 10대 때 대부분 생깁니다. 그때는 두통이 심하지 않고 이렇게 뭐 타이레놀 먹고 하고 내가 뭐 공부하느라 잠을 못 자서 아니면은 시험 보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아프다 정도로 생각하지 그걸 뭐 질환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게 되는 게 30살 전후로 해서 직장 다니고 애 낳으면서부터. 그래서 많은 두통 환자들이 자기 어렸을 때 두통이 있던 걸 잘 기억을 못하고 이제 첫애 낳고 나서 뭐 둘째 낳고 나서 이렇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편두통이 가장 피크에 이르는 때는 40세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폐경이 되면서 점점 좋아지는데 이게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이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 중요함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두통 환자 초등학교 때는 남자에서 도리어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10세 이후에 여성들이 초경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쫙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유병률이 확 올라가고 이게 한 40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40살 때쯤에 정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가장 편두통 환자가 많고 이제 심한 때가 40살 전후고, 그리고 나서 폐경이 되고 나서 50세, 60세가 되면서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대체로의 편두통 유병률이고, 우리나라도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이 뒷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60세 이후에도 편두통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아마 제 추측컨대는 우리나라 노년의 이런 삶이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년 때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녀들, 뭐 손주들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60대에서도 두통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지속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정말 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유병률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좀 신기한 그래프 설명 주셨습니다. 편두통에 대해서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두통 전반에 대해서 잠깐 훑어보고 편두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병률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것이요. 우리가 편두통이 가장 좀 유명하다?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 긴장형 두통도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서 좀 놀랐습니다. 네. 긴장형 두통이 편두통보다 유병률이 높은 거로 알려져 있죠. 아. 왜 그러냐면은 네네.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의 가장 큰 차이는 긴장형 두통은 두통의 강도가 약하고 이제 편두통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예를 들어서 뭐 울렁거린다든지 빛이나 소리, 냄새에 대해서 불편한 거, 어지러움증 이런 게 동반되질 않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들이 병원에 별로 안 와요. 그래서 되려 네, 병원에 그쵸. 가는 비율은 더 적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더 많기는 해도 두통 강도가 약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 오는 환자는 편두통 환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원에 진료를 보는 환자분들은 편두통 환자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긴장형 두통 유병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예.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게 만성매일 두통이라고 네. 이게 이제 두통에서 이제 만성 두통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15일 이상, 즉 아픈 날이 안 아픈 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수치를 보시면은 1.8%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 지금 5천만 명이면은 그 뭐 100만 명, 50만 명 이상이 이렇게 한 달에 반 이상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머리가 아프고 이런 환자들은 야. 또 진통제 복용도 많고 굉장히 힘들죠. 그렇군요. 진짜 매일매일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 퍼센트도 생각보다는 정말 높다. 이런 설명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두통의 정의? 그러니까 네. 단순히 내가 아픈 증상으로 이것이 진단이 되는 건지 어떤 좀 정확한 진단 기준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각 질환마다 네네. 이제 그 진단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두통학회 200여 가지 두통 질환을 질환별로 해가지고 진단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편두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두통의 진단 기준이 이렇게 반복성, 그 다음에 두통의 지속 시간, 그리고 두통의 양상, 그 다음에 두통에 동반되는 증상,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네.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반나절 이상 지속된다. 그래서 뭐 잠깐 몇 분 아프고 이런 거는 편두통이 아니고, 근데 단 이제 여기서 환자분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두통이 시작되자마자 약을 먹거든요. 이게 자기 두통을 조절하는데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한 30분, 1시간 만에 끝나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지속 시간이라는 거는 약을 안 먹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약을 일찍 먹는 이유가 약 안 먹고 기다리다 보면은 뭐 하루 이틀씩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을 안 먹었을 때 반나절 이상 지속이 되고, 네. 머리가 아플 때는 주로 한쪽 머리인데 한쪽 머리 두통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한쪽 머리 두통, 군발 두통이라고 따로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1차 찌름 두통 같은 게 그렇고, 이거는 시작은 이제 한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뭐 두통이 심해지면 양쪽에서 아프고, 그다음에 오른쪽 아팠다 왼쪽 아팠다 번갈아 가면서 돼요. 근데 이거가 두통을 오진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편두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쪽 머리 두통이라는 거를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편두통을 들으면 편통 안에 한쪽 머리 두통이라는 거를 다 이해를 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편두통의 오진이 환자 측이나 의사, 뭐 약사 다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게 동아시아 3국이 똑같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한자에서 쓰는 나라,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만 이런 나라들은 다 이거 편두통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편두통을 왜 한자로 이렇게 쓰냐면은 이 영어에서 영어로 한 마이그레인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헤미크레니아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이제 마이그레인 돼서 그것도 역시 번역하면은 이제 한쪽 머리 두통이 되지만은 그거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의사조차도 네. 마이그레인을 보고 그게 한쪽 머리 두통이라는 단어가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는 편두통이라 그러면 한쪽 머리 두통으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양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 아니라 그러고 그다음에 네. 실제는 편두통이 아닌데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제가 편두통을 몇 년 동안 알아왔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의 그렇게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편두통의 음. 특징은 이제 심한 두통이 반복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두통 중에 동반되는 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울렁거리거나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지는 거, 빛, 소리, 냄새에 예민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두통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편두통을 가장 쉽게 진단하는 방법은 이제 체하면 머리 아프냐라고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많은 환자들이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 안 되면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편두통 네. 환자들은 그게 이제 편두통이라 그래서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뭐 매년 내시경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머리 아플 때 체하면 머리 아프고 편두통 환자들이 또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정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경 자주 받고 그다음에 두통이 심할 때 토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체했을 때 머리 아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일 가장 뭐 딱 하나로 그러니까 네. 중등도 이상 이제 심한 두통이 반복되면은 그냥 그때 편두통으로 대부분 진단 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하면은 환자들한테 혹시 어렸을 때부터 뭐 체하면 머리 아프지 않았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그 편두통 있으신 분들이 아까 그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예. 이게 좀 확실히 밀접한 연관이 있나 그러니까 봐요. 위하고 내와의 관계는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변을 이용해서 뭐 치료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래서 요즘 많은 약들이 그래서 이제 소화기능 개선 같은 거나 이제 장내 세균 뭐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치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장과 뇌 간에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오히려 진료 보실 때 체하면 머리 아프신가 이 질문 많이 한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호소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두통은 뭐 전 국민의 한 반 정도가 있는데 이제 병원에 오는 거는 어떨 때 오냐면은 그 아세타민 그러니까 약국에 사 먹는 약 뭐 편의점 사 먹는 약이 잘 안 들을 때 또는 이제 약을 자주 먹을 때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내 머릿속에 뭐가 있나 그래서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병원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 오는 건 두통이 이제 자주 아프다. 네.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화기내과에 내시경 하러 갔는데 소화기내과 쌤이 편두통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신경과가 보내기도 하고 어떤 환자들은 편통 환자들이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니까 안과 가서 안압 재고 뭐 이렇게 재고 그러면 안과에서 다시 또 이제 신경과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편두통 조짐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죠. 두통 전에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증상이 있으면은 환자들 많이 놀래거든요. 이렇게 앞이 이렇게 빛이 번지는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긴다. 그게 이제 편두통 환자 중에서 전체 한 20% 정도에서 그런 현상을 겪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많이 놀래서 주로 안과를 많이 가죠. 그럼 안과 쌤이 그거는 이제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신경과를 오게 되고 그래서 두통 환자가 호소하는 거는 편두통이 굉장히 다양한 증상. 그래서 어떤 환자는 전정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편두통의 한 유형 중에서 두통보다 어지럼이 더 심해요. 그래서 어지럼증 환자의 상당수는 또 편두통이 원인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지럽다고 오는데 보면은 그 원인이 편두통에 있고 이렇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애들에서입니다. 애들은 이제 두통이 이제 보통 10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제대로 된 편두통의 형태가 나타나는 건 20, 30대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전에 10대 이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이럴 때는 무두통, 편두통이라고요. 편두통 분류 중에서 애들한테서 생기는 두통이 있는데 그거는 반복적으로 뭐 토한다든지 반복적으로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어지럽다든지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들은 그래서 원인 없이 애가 자꾸 배가 아프다 그리고 뭐 저기 토한다든지 그래서 저기 엄마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애가 우리 애는 차를 타면 멀미를 잘해요 이런 거 증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편두통 엄마가 편두통인 경우 애들은 그러니까 한 10세 이전에는 두통보다도 그런 식의 증상 배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차멀미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얘도 편두통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죠. 아, 그렇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배가 아프고 어지럽고 예. 멀미나고 이런 증상으로 이런 좀 증상이 그게 이제 나타나는 반복이 경우가. 되는 거예요. 두통 대신에 그런 증상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비슷하게 의견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안나 JJ 님도 눈이 뽑힐 것처럼 아프다라고 말씀 주시고, 윤희 님도 체하면 두통이 온다고 말씀 주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게 다 편두통 증상 중에 하나라는 설명 주셨습니다. 근데 설명 듣다 보니까 오히려 편두통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 기준이 네. 딱 명확하게 있지만은 네. 환자들이 아플 때마다 증상이 다르고요. 환자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한 환자에서도 시기마다도 다르고 또 약을 일찍 먹으면은 또 편두통 진단 기준에 안 맞는 두통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신경과 그러니까 두통을 많이 본 신경과 의사가 아니면은 의사임에도 놓칠 수가 있죠. 그냥 이제 진단 기준표에 맞지 않는 두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네. 고려해서 두통을 해서 유발 요인이나 아니면은 가족력 같은 것, 그다음에 좀 뭐 여기 질문에 나오는 이미그란 같은 네. 이제 편두통 치료제에 대해서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편두통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안나제인제님은 버스 타면 속이 메스꺼리고 또 편두통 증상 오신다고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말씀 전정 주십니다. 자극에 어지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편두통 증상이 오는 것 저것도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차멀미하면서 편두통 증상이 생기고. 교수님께서 두통이랑 어지럼증 같이 주로 진료 보신다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동반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마다 각자 설문지를 써서 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주증상이 두통이면 두통 설문지를 쓰고 어지러움이 주증상이면 어지럼증 설문지를 쓰는데 그러면은 어지럼증 설문지 써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읽어보면은 상당수가 편두통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어지러움증으로 오셨는데 네. 편두통으로 진단되시는 경우도 많다라는 설명 주셨습니다. 두통에 대한 이야기 지금 설명 주시고 계신데요. 아까 그 1차 두통으로 분류된 두통 가운데 군발 두통도 있었습니다. 군발 두통도 이게 상당히 뭐 어떻게 뭐 가장 고통스러운 두통 뭐 이렇게 뭐 좀 기사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살 두통이라고도 불리고 네. 우리나라 군발 두통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인데 실제로 군발 두통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 카페에 들어가는 사람 대부분이 편두통 환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 군발 두통은 매우 진짜 흥미로운 건데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신경과 전문의 아니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모든 과에서 자주 보다 보니까 편두통이 저렇구나 하고 아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드물게 보기 때문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남자 얼굴이 있고 얼굴 반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두통 질환이 편두통을 비롯해서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은데 이게 군발 두통 많은 남성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은 이름에 편두통자가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로 한쪽 머리만 아픈 거는 이 군발 두통 환자는 항상 한쪽 머리만 아파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한쪽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또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뭐 눈이 붓고 이런 눈이 충혈되고 이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게 1, 2년에 한 번씩 1, 2개월 동안 지속이 돼요. 이래서 이제 병명이 군발 두통,
군집 두통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떼두통이라고 해요. 음. 떼지어서 다니는. 그래서 10개월, 1년씩 안 아프다가 한 번 아프면은 2달간 계속 아파요. 근데 2달 동안 내내 아픈 게 아니라 하루에 한두 번, 한두 시간 아픕니다. 근데 이게 생체 시계하고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연중 비슷한 시기에 잘 생겨요. 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뭐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라든지. 그다음에 아플 때는 또 그 군발기 중에 군발 두통이 생기는 거는 또 뭐 자고 나서 1시, 뭐 새벽 1시, 2시 때 생긴다든지 오전 10시에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정해진 시간들이 생기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워낙 특징적이기 때문에 진단도 쉽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이게 진단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는 두통 질환입니다. 이게 별명이 아까 자살두통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너무 이게, 두통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가 그럼 편두통보다는 훨씬 편두통보다 지속시간 아까 편두통은 네네. 반나절 이상이라는 이건 한두 시간이지만 한두 시간 동안 거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거는 재밌는 게 네. 편두통은 이제 진통제를 먹잖아요. 이거는 제일 효과적인 약이 산소입니다. 그래서 100% 산소를 흡입하면은 두통이 한 2, 30분 내로 좋아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또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재밌는 두통제. 네, 유병률이 네. 많지는 않지만 네. 또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빠른 진단이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두통이 왜 생기는 건지. 아까 겨울에 좀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도 주셨는데요. 이게 뭐 계절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성별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통은 1차 두통은 이제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두통, 편두통도 그렇고 군발 두통도 그렇고 원인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뭐 계절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통의 원인은 모르지만은 우리 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 월경 때 가장 이제 잘 알려진 편두통 유발 요인은 월경하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그 생리기간이 되면은 두통이 더 자주 생기고 그때 생기는 두통이 평상시 때 생기는 두통보다 훨씬 강도도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학생 고등학교 때 머리 그렇게 많이 아픈 애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은 두통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제 외래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 때 되고 나서는 대부분 많이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애도 적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을 강압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때문에 많으시군요. 많아서 특히 이제 젊은 여쌤들 같은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뭐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병가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근데 많은 이런 이제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두통이 오히려.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그 애들이나 이거 관리하기 힘들다가, 그래서 대면 수업을 안 하고 인터넷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쌤들이 이제 두통이 완화되는 걸 보면서 진짜 스트레스가 가장 강력한 유발 요인이다. 여기 이제 스트레스가 강력한 유발 요인이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오진도 많이 생깁니다. 좀 전에 긴장형 두통이 있었잖아요. 네. 긴장형 두통은 이름 그대로 마음이나 근육의 긴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때문에 생긴 두통은 의사들조차도 긴장형 두통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편두통에서도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스트레스는 또 흥미로운 게 네. 스트레스를 막 받는 어떤 뭐 과제를 하거나 이런 시험 같은 거를 그때까지는 괜찮다가 스트레스가 딱 해소되면서 그때 두통이 긴장이 풀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직장인들이 있는 주말 두통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만 머리 아픈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네. 그런 거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너무 신기해요, 교수님. 네, 이게. 두통은 네. 매우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또 이발요인 중에서 또 네, 많이 네, 네. 알려진 게 이제 술하고 카페인이 있어요. 술은 뭐 워낙 유명한 거고, 술 마시고 이제 머리 아픈 사람들 워낙 많고, 그런 환자들 대부분 이제 편두통이고, 카페인도 심심치 않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카페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카페인 자체는 또 진통제의 한 성분이기도 하고, 네네. 진통제의 흡수를 돕고, 두통 자체를 좋아지게 해서, 그래서 편통 환자들 같은 경우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두통도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매한 구석이 있고, 이제 낮잠 자면은 또 머리 아픈 거,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많은 편통 환자들이 낮잠 네. 자고, 낮잠을 잠깐 몇 분 자는 건 괜찮은데, 네. 이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딱 자고 나면은 머리가 와. 멍하면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이런 것도 매우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고, 운동은 모든 질환에, 뭐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좋고 다 좋은데, 운동만 하면은 또 신체 운동하면 머리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려진, 그냥 계절적으로 겨울 되면 머리가 다 아프다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음식들은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매우 다양해요. 어떤 것들이 그래서 있을까요? 치즈, 그다음에 핫도그, 그다음에 이런 이 베이컨 같은 거라든지 감귤류, 호두, 그다음에 모든 MSG가 들어간 뭐 MSG든 뭐 모든 뭐 가공식품에 거의 다 들어가니까요.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만은 이렇게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빼고 먹으면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 중에서 이걸 다시 챌린지를 했을 때 환자가 편두통 유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두통 유발하는 물질들이 라고 알려진 것들을 다 금할 필요는 절대로 없고, 진짜 만약에 그런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걸 먹어보세요. 먹어보고 유발이 되는지 그걸 몇 번 반복을 해서 보면은 이제 그러면 진짜 그 사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은 알려진 모든 거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머리 아픈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되게 신기한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저는 긴장을 할 때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긴장이 풀어지면서 머리가 아프니까 주말 두통이 오는 거다. 긴장하면서 뭔가 과제를 하거나 밤새서 할 때는 괜찮다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괜찮다. 그 스트레스하고는 또 조금 다른 거예요. 스트레스는 받으면은 바로 아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긴장이나 피로 같은 거가 그걸 집중하는 시기에는 정신력으로 이렇게 버티다가 해소되는 순간에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주말 두통은 많은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이제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주말에 머리가 아픈 이유였군요. 예, 주말 두통은 또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래서 편두통 주말에 두통인 환자들 보면은 또 아침에 커피 마시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커피를 걸르면서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 리듬이 깨져서 그러니까 늦잠을 잘 거 아니에요. 평상시 때 잘 못 자다가 늦잠 자면서 또 머리가 아프고, 조금 전에 낮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서. 그다음에 또 공복도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직장 다닐 때 아침밥 먹고 나가다가 이게 10시, 11시까지 자면서 끼니를 거르는데, 이게 공복이 16시간 정도 이상 지속이 되면 또 두통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유명한 게 이슬람들 라마단 기간 중에 두통, 편통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어떤 분 질문에 혈당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다는데, 혈당이 올라가도 아플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혈당이 떨어져도 당 떨어지면 머리 아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카페인도 좀 신기했던 게, 왜 머리 아플 때 커피 마시면 괜찮아진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머리가 자주 아파서 커피를 끊었더니 좋아졌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서.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커피는 이제 기호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을 높고 정신을 맑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연구들 보면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모든 편두통 환자한테 끊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두통이 자주 있는 경우에, 그리고 하루에 두세 잔 이상 마시는 경우에는 이제 두통이 자주 있고 하루에 두세 잔 이상 마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커피를 좀 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커피가 두통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피에 두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통 환자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마약과 비슷해서 금단 두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두통이 자주 있는 경우는 커피를 한번 끊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카페인 사실은 금단이 생겨서 두통이 생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끊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근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교수님.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편두통이 없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매일 만성 편두통 환자들한테는 보통 우리가 커피를 한 잔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편두통 근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되게 진단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고, 유발하는 뭐 요인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편두통,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편두통 치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요. 이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다른데, 앞에 두 개는 네. 두통 자체를 안 오게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 되는 게 이제 유발 요인을 파악해서 유발 요인을 피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발 요인에 적응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피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두통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빠르게 두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급성기 치료하고, 그다음 두통이 자주 있는 경우에 예방 치료, 그러니까 이렇게 약물 치료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약물적 치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하나씩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좀 적극적인 치료까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질문이 좀 많이 쌓여서 질문 조금 받아보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진짜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게 증상을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좀 눈물이 난다라고 표현을 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네. 편두통 환자들 중에서 외래 와서, 제 외래 와서 우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두통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남편조차도 이해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해 못 하고. 그래서 서운했던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인이 못 되고, 좋은 엄마가 못 되는 거죠. 편두통의 특징이 긴장형 두통보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움직임의 두통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움직이고, 뭐 집안도 치우고, 뭐 애들 거 뭐 학원에 데려다 주고, 뭐 이렇게 막 바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걸 하면 두통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빛이나 소리에 대해서도 불편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 떠들면은 조용히 하라 그러고, 본인은 이제 깜깜한데 조용한 데 가서 누워있고 이러면은, 엄마가 그렇게 누워있으면은 집안이 이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걸 또 잘 이해 못 해주는 주변에 대해서 또 그런 이제 아쉬움 같은 걸 토로하면서 울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혹시 편두통 이렇게 증상 있으신 분들, 가족분들은 이거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과 소리에 민감할 수 있다. 이게 어두운 데 가서 가만히 누워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거 좀 이해해 주시면 소리가 그 좋겠습니다. 소음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 소리조차 싫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애도 이제 편두통이 있으니까. 정말요? 같이 제가 차 운전해서 가면은 아빠 운전 좀 살살 해줘.
그다음에 라디오 좀 꺼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덜커덕거릴 때마다 어지러우면서 이제 그게 두통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도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군. 단순히 이게 통증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감각에 좀 예민해질 수 있다는 예, 것도 하나의 증상이라는 점 잘 이해해 주시면 좀 주위 분들도 이 질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희정님께서는 이제 생리통이 있었을 때 머리 너무 아프셨다고 이런 경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있으셨을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월경 두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른 때 월경기에만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드물고 월경 때도 두통이 있고 단 때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월경기 때 두통이 훨씬 더 강도도 세고 좀 오래 가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 두통이 거의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월경기에만 단기 예방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월경 시작하기 한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고 나머지 20일은 이제 약을 복용을 하질 않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호르몬과의 영향도 궁금하다 그랬는데 네. 호르몬제는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그러니까 피임약도 그렇고 실제로 이게 피임약을 썼을 때나 뭐 이랬을 때 두통을 유발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는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호르몬이나 피임약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특히 여성 호르몬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경이 시작되면서 여성들에서 편두통이 남성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폐경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임신 중에는 두통이 대부분 없어져요. 특히 임신 말기로 되면은 두통이 거의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여러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이나 이런 여성 호르몬이 편두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윤희님께서 또 친구분이 편두통 오면 며칠씩 방 안에 어둡게만 하고 누워 있으셨다는 분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라일락님께서는 3일 동안 아프시다고 최고조에 이를 때는 토도 하시고 이제 정점을 찍어야 다시 괜찮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많은 편통 환자들이 토하고 나서 이제 위가 비어지고 나면은 좋아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제 위정차 두통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소화기관과 토하고 밀접한. 잠자고 나면은 이제 머리가 좋아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괭이님 질문 주셨는데요. 그 뇌혈관의 순환이 잘 안 돼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좀 관련이 있나요? 뇌혈관 순환이 잘 안 돼서 뭐 굉장히 저게 좀 모호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뇌혈관이 터진다든지 막힌다든지 해서 뇌졸중, 특히 뇌졸중 중에서 막히는 것보다는 터진 때 두통이 잘 생기고, 이제 대표적인 게 동맥류가 파열되면 생기는 두통인데,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코골이 많이 하는 사람, 수면 무호흡 네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뇌로 만성적으로 피가 안 가니까 치매도 더 잘 생기고, 그 다음에 편두통에도 더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산소증과의 편두통과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융프라우나 뭐 마추픽추 같은데 높은 데 올라가면은 네. 이제 올라가면 고산 증상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강의에서는 뇌혈관 순환이 잘 안 되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편두통이 이명을 유발하는지 이런 것도 질문 이명은 주셨는데요. 대부분 이제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고, 그거는 근데 편두통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럼과 이명이 아프면서 같이 생기게 되는 경험한 환자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편두통이 좋아지면 이명도 같이 좋아지니까 보통 이제 이명은 하루 종일 특히 이제 자려고 누우면 더 들리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는 반면에 편두통 기간에만 있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일단 치료에 대한 이야기 네. 계속 해보고
예.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순서대로 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가지로 순차적으로 치료 방법이 네.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어떤 부분들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또 약물 치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두통 이제 그 비약물적 방법으로는 유발 요인을 피하거나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생활 습관 바뀌어야 돼요. 유발 요인은 확실하게 어떤 유발 요인이 나의 두통을 유발시킨다 그러면 이제 그걸 피하면 되는데 또 피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철 되면 머리 아프다는 사람, 기압이 따라 비가 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면 머리가 아프다. 날씨 추워진 사람들이 겨울에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름에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데만 들어가면 아프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피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게 있고 이제 유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 항상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따뜻하게 써요. 겨울에도 모자,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이렇게 차갑게 안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통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이제 잘 알려진 유발 요인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월경이나 뭐 이런 것처럼 조절하기 힘든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바꾸기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편두통 환자의 내는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있어 루틴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자고 정해진 시간 식사하고 그냥 과식하면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굶어도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잠 자도 아프고 잠을 너무 적게 자도 아프고 그래서 생활의 루틴을 지키는 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비만과 우울증입니다. 비만은 또 만성편두통의 그냥 큰 위험 인자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이제 체중을 조절하면은 뭐 이런 게 또 우울증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우울증 있으면 또 비만 환자들 많거든요. 특히 만성편두통 환자한테서는 우울이 많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이 있게 되면은 편두통을 더 악화시키고 또 편두통 자체가 더 우울을 더 악화시키고 그래서 편두통과 우울은 서로 쌍방간에 영향을 줘요. 이거는 불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면이 있으면 편통이 더 생기고 편통 환자가 또 불면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잘 자고 나면은 머리 안 아픈데 잠 잘 못 자고 뭐 이제 밤새도 불면 앓고 난 다음에 또 두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이나 그다음에 수면, 불면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것이 편두통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을 지키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요. 또 네.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비만이랑 우울 또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조절하는 것도 편두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서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어떤 또 치료약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약물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편두통이 이제 자주 있는 경우는 두통이 없어도 이제 예방약제라는 걸 복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약제는 크게 먹는 약하고 이제 주사약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주사약은 약간 고가고리기 때문에 아마 두통 좀 자주 있으신 분은 이 그림 보면은 저거 나도 먹어봤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 약은 크게 이제 3가지 계열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옛날에 간질이라고 불렀던 내전증 약하고 그다음에 우울증 약, 혈압약 이렇게 3가지 계열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약들은 이제 원래는 내전증 치료와 우울증 치료, 혈압약, 심장이나 혈압 조절을 위해서 개발된 약인데 먹다 보니까 편두통이 좋아져서 이제 편두통에서도 이제 임상 시험을 해서 편두통에서 효과가 인정이 되어서 이제 편두통 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내전증 약은 대표적인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살이 찌는 거고 하나는 살이 빠지는 약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대부분 이제 편두통이 이제 젊은 여성들에서 많이 생기니까 살찌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기는 하죠. 이제 이쪽의 약제를 다 선호는 하는데 또 일부 환자들은 입맛 없고 잠 안 오고 이럴 때는 또 이쪽 약제가 또 오히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파랗게 생긴 약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울증 약제인데 우울증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데거든요. 우울증 약이요. 그 중에서도 4만 개 항우울제 중에서 요 아미트리틸이라는 약인데요. 네, 그래서 요 네. 약제가 또 효과가 있고 혈압약도 혈압 수도 없이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의 혈압약이 근데 편두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있다는 환자들이 많은 환자들이 혈압약 복용하면서부터 두통이 좋아졌다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거는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그 프로프라놀이라는 베타 차단제가 네. 있고 그다음에 플루나진하고 이 칼슘 통로 차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이제 편두통 경구 약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을 한 가지 내지는 몇 가지를 콤비네이션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런 약제들이 개발 이름에서도 뭐 간질약, 우울증약 이렇게 해서 좀 부작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매우 적은 용량부터 해서 적응을 해가면서 서서히 높여가는. 근데 환자마다 이게 이런 약은 또 자기 용량이 다 달라요. 술하고 마찬가지로 술을 어떤 사람은 한 병씩 마셔도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거 반알만 줘도 다음날 하루 종일 졸리고 힘들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매달씩 먹어도 끄덕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부작용을 가질지 모르니까 항상 적은 용량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은 편두통 예방약을 먹고 싶은데 먹으면은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어지럽고 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못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경구 예방약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 정확히 아프기 전에 먹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예, 예방약은 네네. 정해놓고 그냥 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든지 뭐 저녁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두통이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를 두통의 빈도를 줄이고 생기는 때 강도를 약하게 해주는 약이죠. 그리고 이제 급성기 약제는 아팠을 때 바로 먹는 거죠. 그래서 생긴 두통을 바로 없애주게 하는 약이 이제 급성기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요 경구 예방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꾸준히 매일매일 뭐 평생을 드시는 건지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이 다른 병과 이제 좋은 점은 이제 만약에 내가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으면은 한번 생기면은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먹어야지 이제 그 약을 먹는 취지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약 어떤 환자들은 뭐 혈압약 한 번 먹으면은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안 먹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먹는 걸 늦추면 늦출수록 혈관의 손상이 더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편두통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아플 때가 있고, 뭐, 물론 몇십 년 동안 매일 아픈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뭐 스트레스 같은 거나 뭐 어떤 유발 요인에 의해서 두통이 좀 자주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취직을 했는데, 지금 뭐 직장 일이 힘들다든지 상사가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가 부서가 바뀌면 또 괜찮아지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두통이 자주 있는 시기에만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혈압약처럼 계속 먹는 게 아니라 두통이 자주 있는 시기에 조절을 해주고 두통이 좀 뜸해지면은 다시 또 예방약도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조절할 수 있는 약이다. 예. 이런 거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는 약도 있지만 주사로 맞는 약도 있잖아요. 예. 좀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약들도 있고요.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편두통 환자들이 병원에 왔다가 다시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예방약제들이 어떤 사람들 먹어보지도 않아요. 보면 설명서에 보니까 우울증약, 뭐 뇌전증이다, 뭐 간질이다 혈압약이다. 그러면은, 나는 우울증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걸 처방해. 그러고는 기분 나쁘다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먹었는데 보니까,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못 먹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편두통 주사 예방약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개발된 지가 꽤 됐고요. 그래서 이
보톡스는 이미 뭐 사시치료나 주름살 피는 데로는 30년 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었으니까요. 30년 전부터. 그래서 편두통, 주름을 피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이 편두통이 주름을 없애는 기전이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장형 두통, 이제 근육이 긴장해서 생기는 긴장형 두통에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형 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편두통 환자한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톡스가 주름을 필 때 또는 이제 뇌졸중으로 근육 강직이 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부드럽게 해주고 이제 주름을 피지만은 편두통 환자에서는 이 보톡스가 편두통을 유발하는 물질인 최근에 개발된 요 CGRP라는 CGRP라는 요 물질을 차단을 하면서 그 물질이 분비되는 걸 막으면서 생긴다는 게 최근에 이제 왜 편두통에 보톡스 효과가 있는가를 원인이 나왔죠.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4년 전부터는 네. CGRP 항체 치료는 뭐 처음에는 주로 이 면역 질환이나 암 질환에서 어떤 원인 되는 데 가서 딱 붙어서 그것만 스페시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부작용이 적고 그다음에 굉장히 타겟에 스페시픽하게 작용하는 약제로 이제 현대의학 약에 이제 가장 총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다 항체 약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모든 질환에 있어서 뭐 순환기 쪽에서는 고지혈증 약도 항체 치료제가 나오고 모든 질환에서 다 항체 치료제가 나오니까 효과 좋고 이제 근데 단 문제가 이제 비싼 거죠. 가격. 그래서, 네. 가격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 경구약 대비해 가지고 네. 몇백 배가 더 비싸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지만은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약이잖아요. 전자약? 그래서, 네. 전자약은 이제 이런 CGRP 항체도 그렇고 보도 효과가 좋지만은 임산부들한테는 못 쓰고 그 다음에 일부 환자들은 또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약 선호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게 이제 그런 거는 약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전자약이죠. 뭐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 이마에다가 붙여가지고 신기한데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자극을 줘서 통증 자극의 유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극을 줘서 뇌로 들어가는 통증 자극을 차단시켜가지고 이게 관문설, 그러니까 게이트 시어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이런 걸 비약물적인 걸 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들한테서도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럼 붙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머리가 아플 때는 이제 두통이 시작되면은 이제 바로 붙이죠. 붙이고 한 1시간 정도 있고, 그다음에 두통이 자주 있는 경우는 예방적으로도 또 이렇게 매일매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방 약제도 겸하고 급성기 약제도 겸하는 거죠. 네네. 이제 어떤 환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아마 이게 경구 약제처럼 뭐 그렇게까지 뭐 효과는 있지는 않을 테지만은 경구 약제는 특히 이 먹는 이제 약제 같은 경우는 간이나 아까 질문에 나왔었는데 뭐 간경화 고물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약제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 약제들이 간에서 대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약물 대사도 없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다양한 옵션들을 설명을 주셨는데요. 약마다 또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초반에 설명 주셨던 그 경구 예방약, 그리고 이 CGRP 항체 주사제, 보톡스, 전자약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효과에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는 효과 어떨까요? 측면에서는 이 네 가지 아마 옵션으로 보자면. 이 CGRP 항체가 가장 효과도 적고 부작용도 적고 근데 각각 또 장점이 있습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는 네네. 만성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근육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환자들은 특히 이게 편통이 이제 40대 여성에서 가장 피크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름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편두통이 다 좋아졌는데도 와서 계속 주사를 맞으세요. 아, 미용적인 측면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오. 그리고 뭐 약간 이마가 팽팽해진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걸 좀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 CGRP 항체가 아마 가장 효과가 있을 테고 경구약하고 보톡스가 좀 보톡스는 이제 만성 두통이 많이 네네. 자주 있는 환자들한테 좀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두통 횟수가 좀 적은 환자들한테는 먹는 약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통 경구약을 먼저 쓰죠. 경구약을 써도 먹는 약을 써도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속 두통이 자주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CGRP 항체나 보톡스, 그러니까 여기 앵겔리티하고 아주비 두 개가 있는데 네. 이렇게 두 개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약은 이제 효과도 좀 마일드하지만은 이거 자체가 뭐 여기 약간 닿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이제 치료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느낌이 있긴 있군요. 예, 붙였을 약간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 그런 이제 자극을 줘서 통증 자극 대신에 얘가 이제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자극의 이익을 막는 거거든요. 오, 그럼 어쨌든 이 네 가지 옵션 중에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느껴진 거는 이 CGRP 항체 주사제라고 예, 말씀 그쵸.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네. 가격도 이 순서, 할체가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보톡스 비싸고, 전자약, 그다음 경구약은 대부분 약제들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오래된 약제들이 그러기 때문에요. 이 CGRP 항체는 그러면 그 주사를 맞는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항체 치료의 큰 장점이 이게 항체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서 3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네. 환자들은 맞고 나서 반년, 뭐 1년 가까이 동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일부 환자들은 이렇게 비싼 약이고 뭐 이러니까 이거 한 대 맞으면 비싼 약 맞으면 딱 두통이 뚝 하고 없어지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두통이 확 눌러놨다가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 달에서 3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그걸 뭐 6개월에 자기가 자주 아플 때만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가격이 싸면은 뭐 정해진 간격으로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한번 맞고 몇 달씩 안 아픈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돼서 맞아도 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가격 궁금하시다고 말씀 주신 분 있는데 좀 저게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처음에는 가격이 많이 비싸졌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보험 등재가 급여되면서 가격이 이제 30만 원 정도. 한번 맞을 때. 한 번 맞을 때 이제 29만 뭐 몇천 원이고, 만약에 급여 적용을 받으면은 그거에 또 환자 부담은 50%죠. 근데 급여 적용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편두통 환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우리 보험료들 많이 내고 있잖아요. 저기 의보료를요. 네. 의보료 그렇게 많이 내도 의보료는 항상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이렇게 흔한 질환에서 저 고가약을 보험을 좀 기준을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은 보험 재정에 상당히 부담될 걸 우려를 해서 타이트하게 했는데 너무 과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보험으로 적용해 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한 번 맞을 때 대략 뭐 한 30만 원 전후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주다 생각하면 되고, 아까 네. 저기 또 전자약하고 비슷한 게 여기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이마 부위를 꽉 묶으면 좀 네, 괜찮아지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데이나님께서. 편두통 환자들을 또 나름의 또 방법이 있어요. 분발두통 환자들 어떤 환자들은 가서 찬물에 샤워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두통 좀 반복적으로 있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치료방법인데, 저 이마를 꽉 묶는 게 바로 저 전자약이나 뭐 그런 거 다 비슷해요. 그다음에 보톡스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부위의 근육, 그다음에 조이면은 거기 있는 신경에 이제 다른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통증이 좀 완화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약간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게 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보톡스는 이마에 맞나요? 뭐 주사 얼마나 많이 맞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마에 보톡스는 이제 31군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네네. 7군데, 그다음에 옆에 관자 부에다가 여덟 군데, 그다음에 저기 어깨에다가 6군데 맞고, 그다음에 어깨에다가도 맞는군요. 목에다가 또 4군데 맞고, 그다음에 뒤통수에다가 4군데, 다 6군데 맞고, 이렇게 해서 31군데를 맞게 됩니다. 좀 그 횟수가 많긴 많네요, 교수님. 예. 아픈가요? 아프다고 말씀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바늘 가는 바늘로 하고 이게 또 스킬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이제 많은 환자들이 자기 아픈 두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정도는 그래도 네.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정도라고 합니다. 디셈벌 23님께서 네, 머리 감으면 나아진다. 예, 아까 전에 그 말씀했던 네. 것처럼 그 나름 자기 나름만의 또 뭐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자면 좋아진다. 그다음 어떤 네. 사람들은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나면 좋아진다. 그 나름의 또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방약들, 뭐 먹는 약부터 뭐 주사 치료제, 그리고 뭐 보톡스 치료, 그리고 뭐 전자약까지 뭐 좀 신기한 그런 약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잉이님께서 전자약은 임산부도 사용 가능한가요? 예, 임산부도 사용 가능. 그래서 저 예방약 중에서 뇌전증 약은 임산부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 약 중에서 가장 안전한 약제는 그 중에서 이제 베타 차단제 프로프라놀이고요. 보톡스도 어느 정도 안전한 거로 알려져 있고, CGRP 항체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약이라서 그 안전성이 전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방광기가 길기 때문에 임신하기 한 5개월 전부터 맞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GRP 치료제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그 임신 계획하고 잘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뭐 궁금한 게 이 전자약은 요 기기를 뭐 한 번 사면 되는 건가요? 기기를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네. 저기 이마에 붙이잖아요. 네, 이 네, 접착제를 또, 그러니까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이 회사들은 아마 이제 수익을 낼 겁니다. 소모품을 계속 구비를 해줘야 된다. 네, 소모품이라서. 가격이 많이 비싼가요, 이 전자약은? 그게 이제 수입품이 있고 국산 우리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게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이제 배 정도 차이 납니다. 국산이 이제 반 정도 가격으로 싸고요. 그래서 아마 대여 같은 것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잘 맞으면은 쓰고 뭐 효과 없으면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자약이라는 또 새로운 옵션도 있다는 거 설명 주셨습니다. 예방치료약에 대한 설명 주셨는데요. 이제는 급성기 치료라고 하죠. 아플 때 바짝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통제지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좀 사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주의사항 없는지 이런 내용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아플 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 중에서 이거 그림 보면은 아스피린, 타이레놀 자기 드시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네. 엑세드린은 또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게 카페인하고 아스피린하고 아세타민오펜 이제 복합제인데 이거 이제 미국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팔다가 안 팔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갖다 드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서도 사용 이제 복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는 크게 단순 진통제 한 가지 성분으로만 된 거가 있고 한 가지 성분으로 엑세드린이 아니라 이게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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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피린 같이 한 가지 성분으로만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엑세드린이나 개보린 뭐 이런 복합 진통제가 있어요. 복합 진통제는 기본적으로 이 타이레놀의 아세타미노펜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뭐 개보린이나 이런 약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처방 약제 중에는
이 트립탄이라고 알려진 이 5가지 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출시된 레이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의 특징은 심혈관계에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트립탄이라는 약제는 그래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있는 환자들한테 사용 금기인데 이 새로 나온 레이보는 그런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크레밍으로 상품으로 많이 처방이 되는데 요 분홍색 약이죠. 여기는 카페인이 하고 그다음에 에르고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카페인 함유 약제들은 좀 습관성이 쉽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금단 두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과에서는 아마 요 5가지나 그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이런 약제, 편두통 전문 약제를 많이 처방을 하실 텐데요. 이 급성기 치료의 원칙은 자신에 맞는 진통제를 원다.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통을 잘 컨트롤 시킬 수 있는 약제라는 의미도 있고 부작용이 적은 약제.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약제는 요즘 편두통 약제로는 잘 안 쓰는데 이게 위장장애가 심하기 네네.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아세타미노펜 같은 약제를 이제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일본에서 사람들 갔다 오면은 많이 사가지고 이브라는 약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쓰면은 되기는 합니다. 자기 두통을 잘 조절시킬 수 있는 거를. 그러면 그런 약제를 어떻게 복용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두통 환자들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바로 먹어야지 조절되지 그냥 냅두다가 늦게 약 먹으면은 이게 하루 이틀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토해야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플기 빠르게 초기에 먹는 게 예, 필요하다. 심지어는 네. 편두통 환자의 약 3분의 2 정도는 두통이 오기 전에 자기가 두통이 올 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가 아니라 전구 증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뒷목이 뻣뻣해진다든지, 뭐 약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뭐 등등, 이게 두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미리 오거든요. 이때 약제를 복용하거든요. 그러면 더 효과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아무리 진통제가 효과가 좋아도 한 달에 8일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8일 이상 복용하게 되면은 진통제 자체가 두통을 일으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페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카페인 같은 경우 먹다 끊으면 이제 금단 두통이 생기는데 이건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카페인도 그렇고 이런 진통제, 단순 진통제는 특히 복합 진통제나 이런 편두통에 효과적인 전문 치료 약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일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은 본인은 아파서 자주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틈엔가 이 진통제가 두통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진통제를 끊는 것만으로도 마법과 같이 두통이 없어져요. 근데 잘 시도를 못 하죠. 왜냐면은 자기는 계속 경험적으로 안 먹으면 토하고 막 이래서 자기는 아파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약 안 먹으면은 이제 금단 증상이 생기고 두통이 심한 두통이 와요. 근데 그거를 완전 몸 안에서 이거를 다 빼내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2주 동안 이를 악물고 끊어 보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진통제를 매일 먹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끊으라고만 강요를 했었는데 요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효과적인 뭐 보톡스라든지 CGRP 항체 같은 약제가 나오니까 그런 약제를 효과적인 약제를 쓰고 나면은 환자들이 두통이 좀 약해지면서 스스로 과거보다 훨씬 쉽게 약을 끊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사실 습관처럼 머리 아플 때 진통제 드시는 분 정말 많잖아요. 네. 매일매일. 근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유발할 수 있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네. 진통제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다 생각이 되면은 그 진통제가 잘 듣더라도 병원에 와서 예방약제를 써가지고 두통 빈도를 줄이고 진통제 복용 횟수를 줄여야지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지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방약과 그리고 급성기 치료 원칙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질문이 많아서 네. 질문 받아보고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이제 친구분의 사연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 네. 안 좋은 경우에는 경구약제들은 간에서 대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항체 치료나 이 보톡스 같은 약제가 더 이분한테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지럼증, 두통이 틀리나요? 네. 그러니까 어지럼증하고 두통은 사실 완전히 다르죠. 어지러운 거 다 머리 아픈 거는 우리말도 다르지. 근데 많은 환자들이 이 중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서 두 개가 만나는 게 머리가 멍하다 띵하다는 어지러워도 띵하고 머리가 아파도 띵하니까 이게 두 개를,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오면은 저도 많이 물어봐. 어지러우세요? 머리가 아프세요? 어떤 사람은 어지러운 걸 띵하다고 머리 하시는 아프다고 분들께. 그러고, 네네네. 머리 아픈 거를 어지럽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뭐 이제 제대로 그걸 잘, 환자분이 표현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지러운 것하고 두통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있는지, 같이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어느 게, 어지러운 거하고 두통 중에 어느 게 더 불편한지, 뭐 이런 거를 물어서 이제 이 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나가죠. 네, 이렇게 증상 자체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 어지러운 거는 특히 특히 어지러운 거는 환자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라서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스틴님 질문입니다. 디스크가 재발되면 두통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도 좀 두통이 심한 편이시라고 이제 타이레놀 달고 다신다고. 목 디스크는 사실은 두통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생기는 거는 경추 5, 6번, 7번 여기서 많이 생기는데, 그 어깨나 팔이 저리고 손이 저리고 그러지, 두통을 유발시키는, 위로 올라가는 경추신경은 1번, 2번, 3번이거든요. 거기는 디스크가 안 생겨요. 그래서 목 디스크하고는, 편두통하고는 일단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거북목이거든요. 근데 거북목은 현대인이면 이제 뭐 맨날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면서 대부분 다 있거든요. 이 또한 편두통하고는 크게 연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북목 있는 사람들 중에 두통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눈 쪽에 두통이 있으시다. 눈 쪽에 통증. 편두통에서 가장 많이 아픈 부위가 네. 이 관자하고 눈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눈 주변이 아프면은 눈 주변이 주기적으로 아프면, 만약에 안압이 올라서 녹내장이 생겨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보통 눈이 빨개지거든요. 눈이 하얀데 이렇게 두통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편두통 환자들이 어지럼증도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고 눈이 아프다 그러면은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네. 봄봄님께서 예방약 6개월 정도 복용하고 계신데, 이 술이 이제 기호식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상 근데 편두통 환자가 이제 유리한 점 하나는, 편두통 환자는 알코올 중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게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마셔보시면은 이제 자기하고 안 맞거든요. 두통 있으신 두통이 분들은 오히려 생기고, 멀리하게 되시는 그러니까 편두통 환자들은 술을 몇 번 마셔보고는 이건 내게 아니다라고 그러고는 이제 술을 대부분 별로 즐기지를 않아요. 근데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통이 뜨문뜨문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경우에 또 자기 직업 때문에 저렇게 마셔야 되는 경우에는 안 마실 수 있으면 좋지만은 또 마셔야 되면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종류가 술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기 두통을 좀 덜 유발시키는 거. 그게 증류주, 뭐 과실주가 이제 보통 더 두통을 잘 일으키죠. 그래서 동동주 같은 게 두통을 더 잘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비싸고 좀 순도 높은 술이, 그다음에 뭐 소주 같은 증류주가 두통을 좀 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술에 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술 마신 후 진통제를 먹는 것보다 술 마시기 전에 예방약제를 먹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술 마시고 나서 두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술 마시고 직후에 생긴 사람이 있고 다음날 생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는
예상되는 시간 한두 시간 전 정도에 그 예방약제를 복용을 하고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네, 미리 좀 예, 드셔보시면 미리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마셔. 보라매님 질문 먼저 한번 네. 받아보겠습니다. 조믹을 먹는다고 하셨는데, 아, 저쪽에. 예. 네, 아, 조믹을 먹는데, 네. 조짐이 있을 때, 조짐이, 아마 저번에 조짐 말하는 거는 머리가 아플 것 같을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각 조짐이 아니라. 그럴 때도 역시 뭐 조믹정이라든지, 그 트립탄이 5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믹정이고, 어느 거든지 간에 빨리 먹는 게 좋고,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먹으면은 좀 효과는 좀 떨어져요. 그러면은 한 2시간 후쯤에 한 번 더 먹습니다. 그래서, 뭐 약제마다 이제 최대 용량은 다르지만은 상당히 뭐 여러 번, 몇 번 반복해서 먹어도 비교적 안전한 약제입니다. 트립탄의 경우에. 그 다음에 항정간제 트릴렙탈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해도 되는지, 트릴렙탈은 편두통 예방 약제로는 잘 안 쓰이고, 보통 3차 신경통 치료나 뭐 뇌전증에 주로 쓰는 약제입니다. 네. 그리고 김뉴스님께서 약을 사실, 먹어도 예, 낫지 않는 두통은 이런 어떡하죠? 고민하시는 분들 좀 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 경우에는 내가 적절한 약물을 선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약물의 용량은 충분했는지, 약에 지금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옵션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그러는 게 예방약을 먹었는데 두통이 안 준다는 건지, 아니면은 아팠을 때 먹었는데 안 진통제 낫는다는 드시고. 진통제가 그거는 이제 좀 아마 급성기 약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더 일찍 먹고 그다음에 두통이 그래도 잘 조절이 안 되면 예방약제를 드세요. 그러면 예방약제를 드시면은 똑같이 한 달에 한 번 아파도 훨씬 강도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강도가 약해지면은 그때는 그 전에 안 듣던 진통제로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저런 이제 예방약제가 잘 듣게 되면은 그 전에는 이제 타이레놀 먹으면은 조절이 전혀 안 되고 트리탄을 먹어서만 조절이 됐었는데 이제 두통이 약해지게 되면은 다시 과거처럼 타이레놀 먹어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방약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미그란 50도 좀 환자에 따라서는 목이 조이거나 뭐 이렇게 좀 불편한 부작용을 어지럽거나 호소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저게 이제 스마트립탄 제제인데 25mg이 국내에도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으로 잘라서 복용하셔도 되고 25mg짜리를 드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은 뭐 그게 이제 보통 과거부터 생각했던 욱신욱신한 두통이 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 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혈관 확장이나 수축은 이제 두통 자체는 뇌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거에 이제 부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축보다는 혈관 확장이 더 이제 두통에 이제 확장이 되면서 혈관 주위를 싸고 있는 신경을 자극하고 이러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안나제이제이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편두통 있는 사람은 치매나 뇌혈관 걸릴 확률이 높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맞는 이야기일까요? 저 사실은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치매는 뭐 전혀 검증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은 편두통 환자 중에 한 20%는 두통이 오기 전에 앞이 안 보이는 증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네네. 시각 조짐을 갖는 편두통 환자에서는 약간 높아져요. 약간 높아지는데 그게 젊은 사람이 뇌혈관 질환에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혀 그걸 걱정하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뇌혈관 질환 예방약을 먹거나 뭐 이래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 단 하나는 이 조짐 편두통인 환자가 그냥 일반 편두통 환자보다 아니면은 두통이 없는 사람보다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높은데 이런 분이 이제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임약을 먹게 되는 경우 경구 피임약을 먹게 되는 경우는 뇌졸중 발생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임약이나 그다음에 흡연
같은 거를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디셈버님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나라믹과 자낙스를 함께 복용하면 안 좋은지요? 잠들기 좀 어려우시다고 별로 하는데. 크게 뭐 대부분 이게 편두통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술 마실 때도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원래는 저런 이제 신경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술 마시지 말라고 돼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건 뭐 술도 아니고 저 편두통 급성기 약제하고 자낙스를 같이 복용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낙스 먹고 잠이 잘 든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님께서요, 60세 여성입니다.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제 이마 부위, 특히 이마 양쪽이 콕콕 쑤신다고. 근데 MRI도 찍어보셨는데 아무 이상 소견이 없으시고, 잘 때 더 아프시고, 그냥 진통제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저 60세 여성분이 젊어서도 두통이 있었으면은 아마 저거는 이제 변형된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편두통이 좀 형상이 바뀌는데 애들 때도 마찬가지고 젊어서 편두통은 전형적인 편두통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아프면 토하기도 하고 뭐 빛이나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거가 생기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 애들도 마찬가지고 양쪽 두통도 흔하고 빛이나 뭐 울렁거리는 증상 같은 것도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젊어서 편두통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런 파라스타몰이나 아스피린 같은 이제 진통제 쓰지 말고 두통이 잘 있으면 예방약제를 써가지고 조절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방약제 꼭 한번 병원 가보셔서 처방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 페트루치님께서 이렇게 급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 때 두통이 왔다. 이렇게 좀 호소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좀 높은 편인데, 그래서 아마 혈압 조절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혈압 먹고 있는데도 가끔가다 아마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긴장하면 높아진다든지, 스트레스 받으면 높아지는데, 갑자기 혈압이 오르게 되는 경우에, 고혈압 자체가 두통을 일으키지는 않지만은,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에는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실제는 그거보다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머리가 많이 아파도 그것 때문에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도 이제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뭐 갑자기 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두통이 난 환자들 혈압 재보 응급실로 와서 재보면 대부분 다 높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두통이 조절되면서 혈압도 같이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평상시 때 혈압이 좀 높으면은 혈압을 잘 조절하면은 또 저런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두통도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다원님께서는 질문 주셨는데요. 코를 누르는 듯한 느낌과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네. 두통 환자들이 이 눈뿐만이 아니라 안면통, 뭐 코의 통증 같은 것도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비염 두통, 그러니까 이 안에 부비동의 염증이, 부비동의 원인이라서 이제 감기 두통이라고 알려진 것도 그렇고, 실제로 미국에서 임상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환자들을 이제 전향적으로 두통을 본인은 이제 감기 때문에 뭐 저런 비염이나 뭐 아니면은 이 부비동염 때문에 두통이 생겼다고 한 환자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편두통으로 이제 두통 일기를 쓰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면통이 통반된 경우도 편두통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알라님 질문도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머리 아플 때 약을 드시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2, 3회 정도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이 진통제를 아파서 자주 복용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진통제가 두통을 일으키는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진통제 복용 횟수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픈데 참아서는 안 되고 그냥 예방약제를 복용을 해서 두통의 빈도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가바펜틴도? 가바펜틴 편두통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뭐 내전증 약이고, 음. 있을 수 있는데 그 효과는 좀 미미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에서 뭐 효과가 있다는 임상 시험도 있고 없다는 효과 시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쓰는 편두통의 효과적인 약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보라매님 질문 보겠습니다. 센시발 트리티코 드시고 계신데 요거 체중에 영향 있는지?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저건데요. 그래서 편두통 약이 의사가 처방한 편두통 약이 본인의 체중을 늘린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 예방약 먹고 3개월, 6개월 지나고 난 동안에 몸무게 5kg씩, 10kg씩 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 약제가 이제 세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이게 센시발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네. 거기 항우울제 중에 파란색 약하고 같은 계열 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런 이제 그 사망계 항우울제인데 저런 게 트리티코도 이제 항우울제 계통이고 저런 게 살을 찌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뇌전증 약 중에서 발포르산이 그렇고 그다음에 칼슘 통로 차단제인 플루나리진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편두통 약제는 대부분 베타 차단제는 약간 뉴트럴한 약이고 그다음 토피라메이트는 살을 좀 빼게 하는 약이고 나머지 약제는 다 살이 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체중에 어쨌든 좀 영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여기까지 봤고요. 또 못다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마무리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꼭 가야 하는 두통 신호를 몇 가지 꼭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위험한 두통, 중요하죠. 위험한 두통인데요. 위험한 두통은 뭐 굉장히 뭐 리스트가 많지만은 이제 넘버 원은 벼락 두통입니다. 벼락 두통은 이제 의사들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편하게 벼락 두통이라 그러면 뭐를 말하냐면 극심한 통증, 뭐 어마어마한 통증이 이제 보통 편두통은 아프기 시작해서 최고까지 도달하는데 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분발두통도 몇십 분은 걸리고. 근데 이 벼락두통은 거의 시작과 동시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심한 통증이 와서 그 통증이 한 30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통이 왜 그래서 벼락친탄 두통이라 그러는데 왜 위험하냐면은 뇌혈관이 이렇게 벽이 부풀어가지고, 이걸 이제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이런 게 터지게 되면 CT에서 허옇게 보이는 게 지저막한 출혈이거든요. 거미망대 출혈이라. 이런 출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벼락두통은 항상 이제 이 2차 두통을 생각을 하고, 뇌CT 하고, 척수액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벼락두통 환자 중에서 이런 뇌출혈이 있는 경우는 10분의 1도 안 되고, 대부분은 훨씬 더 이제 그냥 경한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이게 워낙에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벼락두통 가장 흔히 경험하시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수영 배울 때 수영 초보자들이 수영장에서 수영장 코치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머리 터질 것 같다고 아픈 사람들 보면은 이제 수영 맨 처음 시작할 때 배울 때 초기에 이렇게 터지는 것. 그다음에 젊은 남자들 격렬하게 헬스장에서 무거운 어깨 들고 하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압이 올라가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음날 오죠. 그리고 또 몇 가지 상황이 더 있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성관계도 중에 그리고 이제 오르가즘 헤드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놀라잖아요. 막 그러니까 와가지고 오는데 잘 본인이 표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딱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줘요. 혹시 뭐 성관계도 중에 머리 아파 본 적이 있냐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해. 그걸 이제 와서 이야기 못하고 뭐 하고 있다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제 제 환자도 그랬고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곡하다가 이제 울다가 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노래방에서 고음 내려고 막 하다가 뭐 여러 상황, 샤워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터질 듯한 두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개인데, 어쨌든 터질 듯한 상황이 있으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은 일어나면 머리 아픈 거. 기립 두통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누우면은 두통이 없어지고, 일어나면 머리 아픈 거는 내 척수액을 싸고 있는 막이 찢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새기 때문에 누워있으면 괜찮다가 일어나면은, 일어났을 때. 이게 중력으로, 방향으로 이제 내 척수액이 흐르면서 이제 그게, 그거, 이제, 그로 생긴 거고, 새벽에 머리 아픈 거 역시 이제 누워있는 동안에 내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뇌 안에 뇌종양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밤사이에 내압이 오르게 되면서 서 있을 땐 잘 모르다 누워 있으면은 이제 중력 방향 때문에 내압이 올라가면서 그럴 수가 있고, 출산 전에 임신하면 두통이 대부분 다 좋아진다 그랬는데, 임신 말기에 가면서 우리 임신 말기 고혈압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에클람지아 생기면 뭐 내전증이나 혈압이 오르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혈액이 이제 끈끈한 상태가 되면서 뭐 이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요 한 5가지 정도 되는 사례들은 증상이 나이 있을 들어서 때. 없던 두통이 생기면 그것도 역시 위험한 두통이고, 왜냐면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편두통 같은 두통은 대부분 10대 때 시작해요. 경미하게라도. 근데 50살 넘어서 없던 두통이 생기면은 뭔가가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50살 돼서 뭐 두통이 심해질 수는 있어도 전혀 두통이 없던 사람이 50살 넘어 생기면은 그때 또한 뇌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요 5가지는 정말 꼭 병원에 가야 하는 두통 증상이니까 요거는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중에 두통 도움이 되는 거 있는지도 제가 좀 미리 여쭤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두통은 뭐 이마에 뭐 막아치네 뭐 이렇게 머리 아플 때 이렇게 아까 막 짜매잖아요. 묶으신다는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이런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는 지압은 항상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에서 뇌에서 오는 신경하고 얼굴에서 오는 이 감각신경하고 목에서 오는 신경이 여기서 만나면서 편두통 환자의 대부분은 목 통증과 어깨 통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이나 어깨를 스트레칭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압을 하는 부위가 바로 이 보톡스 주사 부위하고 똑같은데요. 여기가 통증 유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후두부, 그다음에 관자부, 전두부 있는 데를 이렇게 꽉 눌러줘가지고 지압이나 마사지를 통해서도 이 두통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교수님께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좀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요런 이렇게 좀 목을 자극해주는 운동,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 그리고 요 부위를 좀 지압해주는 거 틈틈이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흘렀습니다. 금방 가죠, 그래도 생각보다. 오늘 진짜 두통의 정말 A to G까지 정말 자세히 알아본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도 너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몇 가지만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보톡스와 새로 나온 아까 CGRP 항체 같은데 완치가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게 편두통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편두통은 조절하는 병입니다. 이게 완치가 아니라.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이게 언젠가 모르게 생겼던 것처럼 또 어느 틈엔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심한 시기에, 그러니까 두통이 강도나 빈도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주사, 요즘 뭐 나오는 주사제 같은 걸 치료하면은 해서 조절을 하고, 또 두통이 또 다시 또 반복이 되면 또 다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나가는 데 병이고, 최근 여러 약제가 나와서 조절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새로운 어떤 그런 옵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CGRP 항체 맞으면 효과가 바로 오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항체 치료하면은 이제 그 임상 연구에서 보면은 24시간
48시간 내에 이제 보통 이제 오. 그날부터 뭐 두통 없어졌다는 환자도 있고 네, 좀 네. 늦게 오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예, 일주일 정도 후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 오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두통이 이제 훨씬 강도도 약해지고 빈도도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8, 90% 정도 확률로 이렇게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도 좀 몇 가지 더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께, 그리고 가족분들께 좀 따뜻한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편두통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자주 아프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면서도 주변에 잘 인정을 못 받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편두통 환자분이 계시면은 부인이 그러면은 남편분도 집안일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과거 편두통 때문에 병원 왔다가 뭐 치료 약제 부작용이나 효과 문제로 실망하셨던 분들은 다시 또 여러 옵션이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아보시면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 피디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좋은 방송 잘 기억해주셔서 모두 두통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